이건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해. 영하 10도 서울, 정전 6시간째. 노르웨이 건축학 교수 에릭 한센은 온도계를 응시했습니다. 19.2도. 20년간 한랭지 건축을 연구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겨울철 정전 시 실내는 시간당 3도씩 식는다고. 그런데 이 아파트는 6시간 동안 고작 3도만 떨어졌습니다. 민호, 난방 정말 꺼진 거 맞아? 네, 온돌이라 그래요. 바닥이 열을 품고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4일 밤 서울 폭설이 한 유럽 학자의 20년 커리어를 흔들었습니다. 3000년 한국 기술이 보여준 충격적인 진실,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릭 한센입니다. 47세이고 노르웨이 오슬로 건축대학에서 20년째 교수로 일하고 있어요. 제 전공은 한랭지 에너지 효율 건축입니다. 쉽게 말하면 추운 나라에서 난방비 아끼면서 따뜻하게 사는 법을 연구하죠. 노르웨이는 겨울이 길고 혹독합니다. 영하 20도는 기본이고 영하 30도도 흔해요. 오슬로 겨울은 11월부터 3월까지 거의 5개월이나 계속되죠. 그래서 건축이 생존과 직결됩니다. 저는 이 분야에서 나름 인정받았습니다. 유럽 건축학회에서 2번 상도 받았고 노르웨이 정부의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자문도 맡았어요. 제가 설계에 참여한 오슬로 시청 별관은 난방비를 40% 절감했죠. 솔직히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북유럽 건축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믿었거든요. 특히 독일, 스위스, 스웨덴 같은 유럽 선진국들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가장 앞서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시아 건축요? 솔직히 관심 밖이었습니다. 물론 입 밖으로 내진 않았지만 속으로는 기술적으로 뒤처져 있겠지라고 짐작했죠. 한국과의 인연은 6개월 전 시작됐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국제 건축 세미나에서 박민호 교수를 만났어요.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인 그는 한국 전통 온돌의 열효율성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죠. 발표 내용은 흥미로웠습니다. 3000년 전 한국에서 시작된 바닥 난방 방식이 현대에도 효율적이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전통 기술이 현대공학보다 낫다고? 과장이겠지.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에 저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박 교수님, 하지만 현대 건축 기준으로 보면 전통 온돌은 시공이 복잡하고 유지보수가 어렵지 않나요? 민호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70년대부터 현대식으로 개량했어요. 지금은 5천만 명이 온돌을 쓰고 있죠. 5천만 명. 그 숫자가 귀에 걸렸습니다. 노르웨이 인구가 500만인데 그 10배가 같은 난방 시스템을 쓴다고. 세미나 후 민호에게 다가가 명함을 교환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궁금증이 커졌어요. 정말 효율적인 걸까?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 일주일 후 민호에게 이메일을 보냈죠. 한국 전통 건축 공동 연구 어떠세요? 그는 흔쾌히 승낙했고 저는 2주 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2주간 서울, 전주, 안동의 한옥을 답사했습니다. 경복궁 근처 북촌 한옥마을, 전주 한옥마을, 안동 하회마을까지 돌아봤죠. 아름다웠어요. 처마곡선, 기와 무늬, 마당의 조화.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속으로 생각했죠. 관광용 유적이네. 현대 건축하고는 거리가 멀어. 한옥 바닥 및 구들장을 보면서도 비효율적이야. 돌을 일일이 쌓고 흙으로 덮다니라고 판단했어요. 민호는 열정적으로 설명했지만 저는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거든요. 역시 유럽 건축이 더 과학적이야. 오늘은 2025년 12월 4일 수요일 한국 체류 마지막 날입니다. 오전 9시 서울대 건축학과 연구실에 앉아 민호 교수와 마지막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2주간 촬영한 한옥 사진 487장을 폴더별로 정리하고 측정한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만들었죠. 보고서 초안도 작성 중이었습니다. 제목은 한국 전통 건축의 미학적 가치와 현대적 한계였어요. 네, 한계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제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거든요. 에릭, 커피 한 잔 더 드실래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43세인 그는 온화하고 세심한 사람이었어요.
제 서툰 영어를 참을성 있게 들어줬고 한국 문화도 친절히 설명해줬죠. 매운 음식을 못 먹는 저를 위해 식당에서 맵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주문도 해줬습니다. 고마워요, 민호.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한옥은 정말 아름다워요. 사진도 멋지게 나왔고. 하지만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는 현대 건축만 못한 것 같아요. 구들장, 고래, 아궁이, 이런 전통 방식은 낭만적이지만 실용적이진 않죠. 민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에릭, 한옥만 온돌이 아니에요. 현대 아파트에도 온돌이 들어가 있거든요. 현대 아파트요? 네, 한국 아파트는 거의 100%가 바닥 난방이에요. 1970년대부터 온수 파이프 방식으로 바뀌었죠. 지금 한국 사람 대부분이 온돌 위에서 살아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바닥 난방이야 유럽에도 있죠. 하지만 주류는 아닙니다. 라디에이터나 온풍기가 훨씬 흔해요. 북유럽에서 바닥 난방은 욕실이나 현관 정도에만 쓰이죠. 그게 효율적인가요? 유럽에서는 라디에이터가 더 일반적인데. 글쎄요, 저는 태어나서 줄곧 온돌에서 살았는데 불편한 적은 없었어요. 한국 사람들도 다들 만족하는 것 같고요. 민호의 대답은 애매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어차피 내일 아침 비행기로 오슬로로 돌아가니까요. 궁금증은 있었지만 문화 차이겠지라고 넘겼습니다. 오전 10시쯤 창밖을 보니 하늘이 회색으로 변했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렸어요. 오늘 날씨가 안 좋네요. 네, 기상청에서 오후부터 폭설 온다고 했어요. 에릭, 오늘은 일찍 퇴근하세요. 폭설이요? 얼마나 온대요? 시간당 2에서 3cm래요. 저는 웃었습니다. 노르웨이 사람한테 눈은 일상이거든요. 오슬로에서는 하루에 10cm씩 쌓이는 것도 흔합니다. 민호, 괜찮아요. 오슬로에서는 눈이 매일 와요. 저는 눈 전문가예요.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 걱정이 스쳐갔죠. 지금 생각하면 그 표정의 의미를 알아챘어야 했습니다. 오후 2시 연구실 창밖으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성글게 내리더니 점점 굵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오후 4시쯤 택시 타고 호텔 돌아가서 짐 싸면 되니까요.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에릭, 이거 생각보다 심한데요. 괜찮아요. 조금 일찍 나가면 되죠. 제 안일함은 2시간 후 완전히 산산조각 날 예정이었습니다. 서울의 12월은 제 생각보다 훨씬 거칠었거든요. 오후 4시 저는 노트북을 덮고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2주 동안 많이 배웠습니다. 저야말로요, 에릭. 오슬로 가시면 연락주세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연구실 창문 너머로 눈이 미친 듯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어요. 코트를 입고 목도리를 둘렀죠. 그럼 저는 이만. 그때 민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음이었어요. 민호는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에릭, 잠깐만요. 교통 상황 확인해 볼게요. 그는 네이버 지도 앱을 켰습니다. 화면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서울 전역이 교통체증이었죠. 이거 심각한데요. 지하철도 배차 간격이 30분 이상으로 늘어났대요. 30분이요? 왜요? 폭설 때문에 선로에 문제가 생긴가 봐요. 택시는 거의 안 잡힐 거예요. 저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5분 전보다 눈이 더 거세졌어요. 건물 옥상이 하얗게 덮였고 도로에는 이미 10cm 이상 쌓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천천히 가면 되죠.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릭, 한국 눈은 노르웨이 눈이랑 달라요. 습해서 금방 얼어붙어요. 지금 나가시면 위험해요. 그럼 어떡하죠? 호텔은 명동인데. 명동이요? 여기서 1시간 거리인데 지금 상황이면 3시간 걸릴 거예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내일 아침 8시 비행기인데 오늘 짐을 싸야 했거든요. 민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에릭, 제 집이 여기서 가까워요. 도보로 25분 정도요. 거기서 기다리시는 게 어때요? 교통 상황 나아지면 택시 불러드릴게요. 민호 집이요? 괜찮겠어요?
네, 혼자 살고 집도 넓어요. 손님 방도 있고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민호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정말 괜찮다면. 고맙습니다. 좋아요. 그럼 지금 출발하죠. 늦으면 더 위험해질 거예요. 오후 5시 10분, 우리는 연구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른 교수님들도 황급히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는 사람들로 꽉 찼고 1층 로비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택시 안 잡혀요. 지하철은 언제 와요? 차라리 걸어갈까? 사람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느꼈어요. 밖으로 나가자 얼굴에 눈발이 때렸습니다. 차가운 게 아니라 아팠어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거든요. 시야가 20m도 안 보였습니다. 에릭, 제 뒤 따라오세요. 길 잃으면 안 돼요. 민호가 앞장섰습니다. 저는 그의 등을 따라 눈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첫 5분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10분쯤 지나자 숨이 차기 시작했어요. 눈이 신발 안으로 들어왔고 바지가 무릎까지 젖었습니다. 장갑을 꼈는데도 손가락이 저렸어요. 민호, 얼마나 남았어요? 15분 정도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저는 노르웨이에서 눈속을 수없이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민호 말대로 한국 눈은 습했습니다. 옷에 달라붙어서 금방 물이 됐고 그게 다시 얼면서 몸을 얼렸죠. 20분쯤 걸었을 때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47세 몸이 한계를 느꼈어요. 민호. 잠깐 쉬어야겠어요. 에릭, 여기서 쉬면 더 추워져요.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요. 민호가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그의 힘을 빌려 계속 걸었어요. 25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민호가 아파트 단지 입구 앞에 섰습니다. 여기에요. 저기 구동이에요. 아파트는 25층짜리 고층 건물이었습니다. 전형적인 한국 아파트 단지였죠. 로비로 들어가자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감쌌어요. 후. 저는 벽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떨렸어요. 에릭,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냥 좀 놀랐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민호가 1503호 현관문을 열었어요. 들어오세요. 신발 벗고요. 저는 젖은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현관 바닥에 양말 신은 발을 디뎠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바닥이 따뜻했어요. 민호, 바닥이. 아, 온돌이에요. 놀라셨죠? 따뜻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근 것처럼 온기가 발바닥에서 온몸으로 퍼졌어요. 이게 온돌이요? 네. 바닥 밑으로 온수 파이프가 지나가거든요. 들어와서 옷 갈아입으세요. 제 옷 빌려드릴게요. 민호는 손님방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수건과 깨끗한 옷가지를 내줬어요. 샤워하고 나오세요. 감기 걸리겠어요. 저는 샤워를 하고 민호가 준 트레이닝복을 입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을 때 시각은 오후 6시 40분이었어요. 민호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라면 끓여드릴게요. 고마워요, 민호. 정말 패 끼쳐서 미안해요. 괜찮아요. 저도 외국에서 도움 많이 받았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발이 바닥에 닿았는데 여전히 따뜻했어요. 신기했습니다. 거실 창문 밖으로 눈이 계속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TV를 켜니 뉴스가 나왔어요. 오늘 수도권에 시간당 3cm의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귀가길 교통이 전면 마비됐고 민호가 라면을 끓여 가져왔습니다. 김치와 계란도 함께요. 드세요. 몸 좀 녹이셔야 해요. 뜨거운 국물을 마시니 몸이 풀렸습니다. 라면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민호, 바닥 난방 정말 좋네요. 발이 따뜻하니까 온몸이 녹는 것 같아요. 그게 온돌의 장점이에요. 발부터 따뜻하게 하면 체감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르웨이 라디에이터는 공기를 데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천장은 따뜻한데 발은 차갑죠. 하지만 여기는 정반대였습니다. 오후 7시 20분, 라면을 다 먹고 TV를 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불이 꺼졌습니다. TV도 꺼지고 거실이 암흑이 됐어요. 정전이다.
민호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정전. 겨울철 정전. 노르웨이에서 이건 재난입니다. 오후 7시 30분, 암흑. 제 본능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겨울철 정전은 생존의 문제거든요. 2시간이면 실내 온도가 10도 이상 떨어집니다. 4시간이면 위험 수준이죠.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담요를 찾아야 했습니다. 외투도 다시 입어야 했고요. 하지만 민호는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서 서랍에서 양초 몇 개를 꺼냈어요. 라이터로 불을 붙이더니 거실 테이블에 세워놓았습니다. 은은한 촛불이 거실을 밝혔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온도 측정 앱을 실행했어요. 제 직업병이죠. 실내 온도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22.1도. 민호가 부엌에서 생수병을 몇 개 가져왔습니다. 담요도 2장 들고 왔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호는 소파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 당황하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난방이 꺼졌는데 4-5시간을 버틴다고요? 말도 안 됐습니다. 민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빤히 보며 시간을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건축학자로서의 지식이 총동원됐어요. 제 머릿속 계산식은 명확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약 80제곱미터, 천장 높이 2.4m, 외부 온도 영하 10도, 실내 22도, 온도 차이가 32도입니다. 아무리 단열이 좋아도 시간당 2.5도는 떨어질 겁니다. 오후 8시, 정전 30분 경과. 노트북 화면 21.8도, 0.3도 하락.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예상보다 느렸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죠. 1시간 후엔 분명히 가속될 겁니다. 오후 8시 30분, 정전 1시간 경과. 노트북 화면 21.3도, 1시간에 0.8도 하락.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노르웨이였다면 지금쯤 3도는 떨어졌을 거예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민호는 양초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이 익숙한 것처럼요. 저는 그의 여유가 더 신기했어요. 오후 9시, 정전 1시간 30분 경과. 21.0도.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거실을 걸어 다녔습니다. 천장을 손으로 만져봤어요. 차가웠습니다. 창문 근처도 차가웠고요. 당연했죠. 난방이 꺼졌으니까요. 그런데 바닥은 달랐습니다. 저는 쪼그려 앉아 손바닥을 바닥에 댔습니다. 따뜻했어요. 22도 정도로 느껴졌습니다. 1시간 30분 전과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불가능했습니다. 난방이 꺼진 지 1시간 30분이 지났는데 바닥이 여전히 따뜻하다고요? 저는 거실 여기저기 바닥을 만져봤습니다. 소파 앞, 식탁 밑, 복도, 손님방 입구. 모두 균일하게 따뜻했어요. 마치 바닥이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스스로 열을 내는 생명체처럼요. 오후 9시 30분, 정전 2시간 경과. 20.8도. 2시간 동안 1.3도 하락. 노르웨이였다면 지금쯤 16도였을 겁니다. 사람들이 외투를 입고 담요를 뒤집었을 온도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반팔 티셔츠 차림이었어요. 춥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부엌에서 물을 따라 마셨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거실로 돌아와 바닥을 손으로 툭툭 쳤습니다. 저는 노트에 수치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시간별 온도, 하락 속도, 바닥 온도. 20년간 훈련된 학자의 습관이었죠. 오후 10시, 정전 2시간 30분 경과. 20.5도. 오후 10시 30분, 정전 3시간 경과. 20.3도. 오후 11시, 정전 3시간 30분 경과. 20.0도.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시간 30분 동안 고작 2.1도 떨어졌어요. 시간당 0.6도. 제 계산식이 틀렸단 말인가요? 20년 연구가 무용지물이란 건가요? 자정, 정전 4시간 30분 경과. 19.6도. 저는 바닥에 완전히 드러누웠습니다. 등, 팔, 다리 전체로 바닥의 온기를 느꼈어요. 양손을 쫙 펴서 바닥에 밀착시켰습니다. 따뜻했습니다. 4시간 30분 동안 난방이 꺼져 있었는데
콘크리트가 여전히 열을 품고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추결 장치처럼 천천히, 균일하게, 지속적으로 열을 방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촛불 그림자가 흔들렸어요. 20년간 제가 연구한 건 공기를 데우는 방식이었습니다. 라디에이터, 온풍기, 히트펌프. 모두 공기를 매개로 열을 전달했죠. 하지만 온돌은 달랐습니다. 이건 공기가 아니라 질량을 데우는 방식이었어요. 콘크리트라는 거대한 돌덩이를 데워서 그 돌이 천천히 열을 방출하게 만드는 거였죠. 새벽 1시, 정전 5시간 30분 경과. 19.3도. 새벽 1시 30분, 정전 6시간 경과. 19.2도. 바로 그때 불이 들어왔습니다. TV가 켜지고 거실 등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냉장고가 웅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일어나 불을 끄고 TV를 껐습니다. 저는 여전히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어요. 최종 온도 19.2도. 6시간 동안 2.9도 하락. 시간당 평균 0.48도. 노르웨이였다면 6시간에 18도는 떨어졌을 겁니다. 실내 온도가 4도가 됐을 거예요. 생명이 위험한 수준이죠. 하지만 이 아파트는 6시간 동안 고작 3도만 떨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민호를 바라봤어요. 그는 양초를 끄며 웃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47세, 건축학 박사, 20년 경력 교수. 제 모든 지식이 이 바닥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안방으로 들어갔고 저에게 손님방을 내줬어요. 침대는 부드러웠고 이불도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6시간, 2.9도. 그 숫자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맨발로 손님방 바닥을 밟았어요. 여전히 미지근했습니다. 정전이 끝난 지 30분밖에 안 됐는데 바닥이 이미 열을 회복하고 있었죠. 복도로 나왔습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고요했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도로는 여전히 하얗게 덮여 있었죠. 저는 거실 바닥에 앉았습니다. 아니, 완전히 드러누웠어요. 별 모양으로 팔다리를 쫙 펼쳤습니다. 등, 팔, 다리, 머리. 온몸으로 바닥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노르웨이 집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종류의 따뜻함이었어요. 라디에이터는 공기를 데웁니다. 그래서 얼굴은 화끈거리는데 발은 차갑죠. 온풍기는 더 심합니다. 바람이 나오는 쪽은 뜨겁고 반대쪽은 쌀쌀해요. 하지만 이 바닥은 달랐습니다. 균일했습니다. 거실 중앙이나 구석이나 똑같이 따뜻했어요. 위아래 온도 차이도 없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돌판 위에 누운 것 같았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이 바닥 밑에는 뭐가 있을까? 민호가 말했죠. 온수 파이프가 지나간다고. 그 파이프 위에 콘크리트가 있을 겁니다. 아마 10에서 15cm의 두께겠죠. 밀도는 2400. 이 아파트가 80제곱미터라면 바닥 콘크리트 총 질량은 약 28,800kg, 28톤입니다. 28톤의 콘크리트가 40에서 50도로 가열되면 저장되는 열량은 약 1200메가줄. 이게 천천히 방출되면 시간당 약 200메가줄씩 6시간이면 제 계산이 맞았습니다. 바닥은 거대한 배터리였어요. 열 배터리. 낮 동안 충전하고 밤에 천천히 방전하는 거죠. 정전이 돼도 6시간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응시했어요. 20년간 저는 뭘 한 걸까요?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서 에너지 효율 건축을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에게 말했죠. 단열이 중요합니다. 창문을 3중으로 하세요. 라디에이터 위치를 최적화하세요. 모두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을 놓쳤어요. 저는 열을 유지하는 법만 가르쳤습니다. 열을 저장하는 법은 몰랐죠. 유럽 건축은 열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벽을 두껍게, 창을 작게, 틈새를 없애고. 하지만 결국 공기를 데우는 방식이에요. 공기는 비열이 낮습니다. 금방 식죠. 한국 건축은 달랐습니다. 의들은 처음부터 질량을 데웠어요. 돌, 흙, 콘크리트.
비열이 높은 물질들이죠. 한번 데워지면 오래갑니다. 3000년 전 한국인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열은 공기가 아니라 땅에 저장한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생수를 한 병 꺼내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바닥에 쪼그려 앉아 손바닥을 대봤어요.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궁금증이 폭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어떻게 설계된 걸까? 온수 파이프는 어떻게 배치됐을까? 콘크리트 두께는 정확히 몇 센티미터일까? 단열재는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이게 이 아파트만 특별한 걸까? 아니면 한국 전체가 이럴까? 민호가 말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한국 아파트는 거의 100%가 바닥 난방이에요. 5천만 명. 5천만 명이 모두 이 시스템 위에서 살고 있다고요? 저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인터넷에 연결해서 검색했어요. 한국 온돌 보급률.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주택 바닥 난방 보급률 약 95% 2020년 기준. 95%.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유럽에서 바닥 난방 보급률은 15%도 안 됩니다. 대부분 욕실이나 현관 같은 특수 공간에만 쓰이죠. 거실이나 침실에 바닥 난방을 하는 집은 극소수예요. 하지만 한국은 95%라고요? 거의 모든 집이? 저는 더 검색했습니다. 한국 겨울철 난방비. 노르웨이 겨울철 난방비.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한국 평균 가구월 난방비 약 10만원 2024년 기준 약 75유로. 노르웨이 평균 가구월 난방비 약 2,500크로네 약 220유로. 3배 차이였습니다. 물론 기후, 에너지 가격, 주택 크기 등 변수가 많습니다. 단순 비교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명확한 건 하나였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쯤 됐나 봅니다. 제 20년 커리어가 흔들렸습니다. 박사 학위, 논문 37편, 국제학회 발표 52회, 정부 자문 8건. 모두 의미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결정적인 걸 놓치고 있었어요. 저는 유럽 건축의 틀 안에서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방식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까? 하지만 근본적 질문은 안 했어요. 우리 방식이 최선일까? 오만이었습니다. 유럽이 최고다. 우리가 세계를 선도한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3000년 전 한국인들이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바닥에 드러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온기가 등을 감쌌습니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학생이다. 이 바닥이 나의 선생이다. 47세에 처음 느끼는 겸손이었습니다. 새벽 7시 민호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거실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한숨도 못 잤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민호가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손님이 거실 바닥에 별 모양으로 누워 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민호에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어요. 어젯밤 적어둔 데이터들이 빼곡했습니다. 시간별 온도, 하락 속도, 바닥 온도 추정치, 열용량 계산식. 민호가 커피 2잔을 들고 왔습니다. 그는 제 노트를 들여다봤어요. 숫자와 그래프로 가득했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씁쓸했지만 정신이 들었어요. 민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뒤졌어요. 30분 후 민호가 말했습니다. 첫 번째 집은 강남 대치동, 민호대학 동료 김교수 댁이었습니다. 신축 5년 된 40평 아파트였죠. 오전 9시 30분, 우리는 택시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폭설로 도로는 여전히 혼잡했지만 새벽보다는 나았어요. 김 교수는 40대 중반 여성이었습니다. 우리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저는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제 영어는 서툴렀지만 민호가 통역을 도와줬죠. 김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허락을 받고 열화상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여행 갈 때 항상 챙기는 장비예요. 건축학자의 필수품이죠.
거실 바닥을 촬영했습니다. 화면에 붉은색과 주황색 패턴이 나타났어요. 균일하게 분포돼 있었습니다. 온수 파이프가 20cm 간격으로 깔려 있다는 증거였죠. 바닥 온도는 약 28도였습니다. 실내 공기 온도는 22도. 6도 차이가 났어요. 저는 손으로 바닥을 만져봤습니다. 민호 집과 똑같았어요. 따뜻하고 균일했습니다. 두 번째 집은 강북 성북동 20년 된 25평 아파트였습니다. 민호 고등학교 동창 집이었어요. 오전 11시 도착했습니다. 주인은 30대 후반 남성이었습니다. 아내와 초등학생 아들 하나가 있었죠. 저는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다시 열화상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20년 된 건물이라 신축보다 단열이 떨어질 거라 예상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바닥 온도 27도, 실내 온도 21도. 온수 파이프 간격도 비슷했어요. 구축 아파트도 신축만큼 효율적이었습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건물 연식과 무관하게 온돌 성능 유지됨. 세 번째 집은 경기도 분당 10년 된 50평 대형 아파트였습니다. 정오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어요. 주인은 60대 부부였습니다. 민호 아버지 친구분이었죠. 저는 이번에는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4개월이요? 한국 겨울이 그렇게 긴가요? 민호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끄덕였습니다. 노르웨이는 10월부터 4월까지 7개월을 난방합니다. 한국이 훨씬 짧네요. 하지만 중요한 건 효율이었습니다. 저는 이 큰 집의 바닥도 측정했어요. 50평이면 약 165제곱미터. 민호 집보다 2배 넓었죠. 하지만 바닥 온도 분포는 똑같았습니다. 구석구석 균일했어요. 거실 중앙이나 안방 구석이나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온수 순환 방식이었습니다. 파이프가 전체 바닥을 뱀처럼 지나가면서 모든 구역에 골고루 열을 전달하는 거죠. 저는 새 집의 데이터를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공통점이 명확했습니다. 1. 모두 바닥 온도가 실내 온도보다 5에서 7도 높음. 2. 바닥 전체가 균일하게 따뜻함. 3. 정전 시 4시간에서 6시간 추결 가능. 주인들 증언. 4. 겨울철 난방 만족도 높음. 차이점은 거의 없었습니다. 건물 연식, 평수, 위치와 무관하게 온돌 시스템은 일관되게 작동했어요. 오후 1시, 우리는 마지막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30분 후, 우리는 성북동 낡은 빌라에 도착했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었고 할머니는 2층에 사셨어요. 엘리베이터도 없었죠. 계단을 올라가는데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민호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허리가 약간 굽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죠. 민호가 한국어로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를 안으로 들였어요. 집은 작았습니다. 15평 정도. 방 하나, 거실 겸 부엌, 화장실. 가구도 오래됐고 벽지도 낡았어요. 하지만 바닥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민호가 통역했어요.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열화상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허락을 받고 바닥을 촬영했어요. 놀라웠습니다. 이 오래되고 작은 집도 강남 신축 아파트와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바닥 온도 26도, 실내 온도 20도. 온수 파이프가 균일하게 깔려 있었어요.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민호가 통역해줬지만 할머니는 제 반응을 이해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에게는 당연한 일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혁명이었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신축이든 구축이든 강남이든 강북이든 한국 사람들은 모두 따뜻한 바닥 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우리는 할머니 댁을 나왔습니다.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택시 뒷좌석에 앉아 창밖만 봤어요. 눈 덮인 서울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두꺼운 패딩을 입고 걸었고 카페마다 김이 서린 창문 너머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죠. 이 도시 어딘가에 수백만 개의 집이 있습니다. 그 집들 바닥 밑에는 수백만 킬로미터의 파이프가 깔려 있어요. 그 파이프를 따라 따뜻한 물이 흐릅니다. 3000년 전 기술이
2천만 명의 발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기사님께 목적지를 말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 30분 후 우리는 경복궁 근처 좁은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기와지붕 한옥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한 한옥 앞에 섰습니다. 나무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마당이 나왔습니다. 돌로 만든 작은 정원이었죠. 떼돌 위로 신발을 벗고 올라가니 한옥 마루가 나왔어요. 민호가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은 한지로 덮여 있었고 그 밑으로 단단한 느낌이 전해졌어요. 민호가 바닥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전시용으로 바닥 일부가 투명 유리로 돼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구조가 보였어요. 맨 밑에는 돌이 깔려 있었습니다. 납작하고 넓은 돌 구들장이라고 했죠. 그 위에 진흙이 발라져 있었고 그 위에 다시 돌이 얹혀 있었습니다. 옆으로는 터널 같은 공간이 보였어요. 민호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쪼그려 앉아 유리에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단순했습니다.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뜨거운 연기가 고래를 지나갑니다. 연기는 구들장을 데우고 구들장은 그 열을 위로 전달하죠. 그리고 연기는 굴뚝으로 빠져나갑니다. 구들장은 축열제였습니다. 불을 끄고 나서도 돌은 몇 시간 동안 열을 품고 있었을 거예요. 천천히 균일하게 바닥을 데웠겠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호를 봤어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다시 유리 아래 구들장을 봤습니다. 3000년 전 한국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열은 공기가 아니라 돌에 저장된다. 그들은 과학자가 아니었어요. 열역학 방정식도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경험으로 알았죠. 돌을 데우면 오래 간다는 것. 바닥을 따뜻하게 하면 온몸이 따뜻해진다는 것. 그리고 그 지혜는 30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구들장에서 온수 파이프로, 진흙에서 콘크리트로 바뀌었지만 핵심 원리는 같았어요. 질량을 데워라. 그러면 열이 오래 간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방 안을 걸어 다녔어요. 바닥이 단단했습니다. 한지 아래로 돌의 감촉이 느껴졌죠. 문득 궁금했습니다. 유럽은 왜 이 방식을 안 썼을까?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의자에 앉습니다. 침대에서 자고 식탁에서 먹고 소파에서 쉬죠. 발은 바닥에 닿지만 몸 대부분은 공중에 떠 있어요. 그래서 공기를 데웠습니다. 벽난로, 라디에이터, 온풍기. 모두 공기를 매개로 하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바닥에 앉았습니다. 바닥에서 자고, 바닥에서 먹고, 바닥에서 공부했어요. 몸 전체가 바닥에 닿았죠. 그래서 바닥을 데웠습니다. 문화가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국 방식이 에너지 효율이 더 높았어요. 왜냐하면 복사 난방이 대류 난방보다 효율적이거든요. 공기를 데우면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갑니다. 천장은 뜨겁고 바닥은 차가워지죠. 열이 불균일하게 분포돼요. 하지만 바닥을 데우면 열이 아래에서 위로 복사됩니다. 균일하게 퍼지죠. 체감 온도도 더 높습니다. 저는 한옥마루로 나왔습니다. 마당을 내려다봤어요. 하늘이 흐렸지만 기와지붕의 곡선은 아름다웠습니다. 민호가 옆에 섰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민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한옥을 나왔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20년간 제가 한 연구는 무엇이었을까? 유럽 건축의 틀 안에서 조금 더 나은 방법을 찾는 것. 하지만 틀 자체를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방식이 최선이다라고 믿었죠. 오만이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최선은 하나가 아닙니다. 문화마다, 기후마다 다른 해답이 있어요. 하지만 배울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관찰하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저는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2월 4일 저녁 7시 30분, 정전 6시간. 그 경험이 저를 바꿨습니다. 47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6시간이었습니다. 오후 5시, 우리는 서울대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민호는 서류를 정리하러 옆방으로 갔고 저는 혼자 창가에 섰어요. 눈 덮인 캠퍼스가 보였습니다. 학생들이 두꺼운 코트를 입고 걸어 다녔죠. 저는 27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1998년 가을, 오슬로. 저는 갓 건축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27세였어요. 논문 제목은 북유럽 기후에서의 주거용 건물 에너지 효율 최적화였죠. 지도 교수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4년간의 연구가 인정받았으니까요. 그해 겨울, 오슬로 대학 건축학과에서 조교수 제의가 왔습니다. 받아들였죠. 첫 강의는 할랭지 건축 설계론이었어요. 20명의 학생 앞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칠판에 그림을 그렸어요. 단열재 두께, 창문 위치, 라디에이터 배치. 모두 유럽 건축의 표준이었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학생들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유럽이 최고라고. 30대는 바빴습니다. 논문을 썼습니다. 오슬로 공공건물 에너지 소비 패턴 분석, 3중창 설치 효과 실증 연구, 라디에이터 최적 배치 알고리즘. 모두 좋은 연구였습니다. 학회에서 발표했고 동료들에게 인정받았어요. 2005년 33세의 부교수가 됐습니다. 2008년 노르웨이 정부가 오슬로 시청 별관 리모델링 프로젝트에 저를 자문으로 초청했어요. 에너지 효율을 40% 높이는 게 목표였죠. 저는 팀을 이끌었습니다. 벽 단열재를 20cm에서 30cm로 늘렸어요. 창문을 2중에서 3중으로 교체했습니다. 라디에이터를 최신 모델로 바꿨죠. 2년 후 프로젝트가 완료됐습니다. 실제로 에너지 소비가 38% 줄었어요. 성공이었습니다. 시장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론에도 났습니다. 오슬로 대학 에릭 한센 교수, 시청 별관 에너지 혁신 주도.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제 방향이 옳다고. 40대는 정점이었습니다. 2012년 정 교수 승진. 2015년 유럽 건축학회 에너지 효율상 수상. 2018년 또 한 번 수상. 학생들은 저를 존경했습니다. 동료들은 제 의견을 경청했어요. 정부는 계속 자문을 요청했죠. 하지만 한 가지가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겨울. 노르웨이 겨울은 길고 어둡습니다. 11월부터 3월까지 거의 5개월이에요. 해는 오전 9시에 뜨고 오후 3시에 집니다. 제 집은 오슬로 외곽의 2층 목조주택이었습니다. 단열을 최고급으로 했어요. 3중창, 벽 단열재 35cm, 최신 히트펌프. 그런데도 매년 겨울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발이 차갑습니다. 라디에이터는 벽에 붙어 있었어요. 따뜻한 공기는 천장으로 올라갔죠. 바닥은 늘 냉랭했습니다. 슬리퍼를 신어도 마찬가지였어요. 30분 정도 집안을 돌아다니면 발가락이 저려왔습니다. 이게 최선인가? 가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떨쳐냈어요. 이게 북유럽의 현실이야.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어. 그렇게 믿었습니다. 2024년 9월 덴마크 코펜하겐 세미나에서 박민호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의 발표를 듣는 동안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한국 온돌, 전통기술, 3000년 전 방식이 현대보다 낫다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 그래서 한국에 왔습니다. 2주 동안 한옥을 돌아다녔어요. 아름다웠지만 역시 관광용 유적이라고 생각했죠. 어제까지도 저는 확신했습니다. 유럽이 최고야. 하지만 어젯밤 12월 4일 오후 7시 30분. 정전 6시간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19.2도. 6시간 동안 고작 2.9도만 떨어진 실내 온도. 그 숫자가 제 20년 커리어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창가에서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부끄러움 때문이었습니다. 20년간 저는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유럽 방식이 최선이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세계 어딘가에 더 좋은 방법이 있었어요. 3000년 전부터 작동하던 방법. 그리고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만했습니다. 우리가 최고다.
다른 문화에서 배울 건 없다. 그렇게 믿었죠. 민호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돌아서서 그를 봤어요. 민호는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민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책상으로 갔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새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한국 온돌 시스템의 연력학적 우수성 12월 4일의 증언. 첫 문장을 썼습니다. 저는 47년을 살며 12월 4일 밤에 처음 배웠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겸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민호가 옆에서 지켜봤어요. 저는 계속 썼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12월 5일 목요일 오전 7시, 저는 민호 아파트 소파에서 눈을 떴습니다. 3시간 정도 잤나 봅니다. 새벽 4시까지 논문 초안을 작성했거든요. 노트북은 여전히 소파 옆에 열려 있었고 화면 보호기가 작동하고 있었어요. 몸을 일으키자 목이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머리는 맑았어요. 거실 바닥에 발을 디뎠습니다.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어젯밤 정전 후 36시간이 지났는데도 바닥은 미지근한 온기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난방이 정상 작동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신기했습니다. 이 바닥은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민호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진 채였죠.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나왔어요.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저는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가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2시간 후 우리는 다시 강남 대치동에 있었습니다. 어제 방문했던 김 교수 댁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옆 단지의 다른 아파트도 함께 방문하기로 했죠. 오전 10시 첫 번째 아파트. 35평 신축 5년 30대 부부와 아이 둘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저는 어제보다 더 구체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민호가 통역해줬어요. 저는 열화상 카메라로 거실, 안방, 아이방 바닥을 모두 촬영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모든 방의 온도가 균일했다는 겁니다. 거실 26도, 안방 25도, 아이방 27도. 각 방마다 온도 조절이 가능했어요. 남편이 보일러 조종기를 보여줬습니다. 디지털 화면에 각 방의 온도가 표시돼 있었죠. 버튼으로 방별 온도를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존 난방존 히팅 가능. 에너지 효율 극대화. 오전 11시 두 번째 아파트. 같은 단지 25평형 60대 노부부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제 행동을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외국인 교수가 자기 집 바닥을 만지며 감탄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정오 12시 우리는 마지막 집으로 향했습니다. 분당의 50평 아파트. 어제 방문했던 그 집이었어요. 민호 아버지 친구분 댁. 도착하니 할아버지가 우리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저는 어제 못 여쭤본 질문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거실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 보일러실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흰색 보일러가 보였어요. 크기는 소형 냉장고 정도였죠. 할아버지가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보일러를 자세히 봤습니다. 독일제였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온도룡으로 개조한 모델이었죠. 보일러에서 나온 파이프가 바닥으로 들어가고 순환하고 다시 보일러로 돌아왔습니다. 닫힌 순환 시스템이었어요. 저는 노트에 스케치했습니다. 보일러, 파이프, 바닥 콘크리트, 단열재의 구조를요. 단순했지만 효율적이었습니다. 정오가 조금 넘었을 때 우리는 할아버지 댁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대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거리는 어제 폭설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도로 옆에 눈이 쌓여 있었고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걸었죠. 하지만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지하철 입구로 들어가는 사람들 모두 집으로 돌아가면 따뜻한 바닥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2천만 명.
서울에만 2천만 명이 살고 한국 전체로는 5천만 명이 살아요. 그들 대부분이 온돌 위에서 삽니다. 어떤 이는 강남 신축 아파트에, 어떤 이는 강북 오래된 빌라에, 어떤 이는 지방 소도시 단독주택에 살겠죠. 하지만 모두 같은 원리 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3천년 전 고구려인들이 발견한 원리. 열은 땅에 저장된다. 오후 12시 30분, 서울대 연구실 도착. 민호와 저는 각자 책상에 앉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어젯밤 작성하던 논문 초안이 화면에 떴습니다. 제목 한국 온돌 시스템의 연력학적 우수성 12월 4일의 증언. 서론, 연구 방법, 데이터, 분석, 고찰. 기본 골격은 완성했습니다. 이제 다듬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메일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수신 오슬로 대학 건축학과 교수진 전체. 제목 A letter from Seoul. 본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친애하는 동료 여러분, 저는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한국 전통 건축 연구차 2주간 체류했습니다. 어제 12월 4일 저녁 7시 30분, 저는 정전을 경험했습니다. 6시간 동안 난방이 꺼졌죠. 노르웨이였다면 실내 온도는 18도 이상 떨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 아파트는 2.9도만 떨어졌습니다. 바닥이 열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온돌 시스템은 3천년 전부터 이어진 기술입니다. 바닥 및 콘크리트에 온수 파이프를 깔고 콘크리트가 추결제 역할을 하도록 설계했죠. 이 방식은 우리가 쓰는 라디에이터 방식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습니다. 복사 난방이 대류 난방보다 체감 온도가 높고 추결 시간도 길기 때문입니다. 저는 20년간 북유럽 건축을 연구하며 우리 방식이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세계에는 우리가 배울 게 많습니다. 겸손하게 관찰하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요. 12월 4일 밤 6시간이 저를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한국을 방문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바닥에 앉아보세요. 따뜻할 겁니다. 에릭 한센. 저는 이메일을 다시 읽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이 이메일을 보내면 동료들이 뭐라고 할까요? 비웃을까요? 에릭이 한국에서 뭘 먹었나 하고 말할까요? 아마 그럴 겁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진실은 진실이니까요. 저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메일이 날아갔습니다. 민호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점심시간에 서울. 학생들이 식당으로 향하고 교수들이 캠퍼스를 걸어 다녔어요. 눈은 녹고 있었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가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연구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47년 인생에서 12월 4일은 가장 중요한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폭설과 정전이 제게 가르쳐줬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겸손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오래된 것이 때로는 가장 앞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민호와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고맙습니다, 서울. 고맙습니다, 온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5천만 명은 따뜻한 바닥 위에서 살아갑니다. 3천년 전 조상들이 물려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 위에서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